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게 된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의 홍승구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마트 기술, 새로운 세상을 열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러한 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스마트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의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것에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스마트 기술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챕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우리의 사회를 바꾸고 있는지, 어떠한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우리가 4차에 걸친 산업혁명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과연 부를 창출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고, 특히 이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지능화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차와 2차 산업혁명은 증기와 전기기관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3차와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의 정신노동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산업혁명별로 누가 부를 창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방직기와 방적기의 발전에 따라서 옷감을 대량으로 생산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원료인 양털 공급업자가 부를 창출하였던 것입니다. 자,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서 전기혁명으로 자동차나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모든 자동차와 기계에서는 석유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록펠러가 석유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정보기술 혁명 시대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그에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던 업체들이 부를 창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서 과연 어떤 업체가 부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가공하고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업체들이 부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를 창출했던 석유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경쟁이 심한 완성업체보다는 소재나 원료업체가 항상 많은 부를
창출했다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컴퓨터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쉽게 한다든지요. 또는 지금과 같은 발표 자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제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컴퓨터라든지 각종 프로그램들은 그러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사물의 지능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직접 지능을 가진 사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동차에서 사물을 본다든지 또는 휴식을 취하고 스마트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챗봇은 어떻습니까? 요새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백신 예방 접종을 이제 맡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국민비서라는 자동화된 챗봇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련 데이터만 챗봇에다가 입력을 시켜주게 되면 그 챗봇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어떻게 사물들을 지능화 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인류는 인공지능과 같이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을 한다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래학자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05년 그에 져서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게 될 것이다. 네, 이러한 시점을 우리가 특이점 또는 싱귤레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인간을 앞서가지고 또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 같은가요? 아니면 그 전에 우리 인류가 그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요? 하여튼 핵심은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떠한 능력을 배양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중요한 이슈를 던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스마트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접목이 돼서 기업과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스마트 기술은 우리의 사회를 많이 발전시키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5장 7부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수동적 소비에서 소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간들을 플랫폼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방송을 보고 또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능동적인 소비자들과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공동가치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최재분 교수는 5장 7부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원래 5장 6부에서 허리에 차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빗대어서 5장 7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장기에 비할 만큼 스마트폰이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포노라는 얘기는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디지털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우리가 포노 사피엔스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의 소비를 플랫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로 신문기사를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쿠팡을 통해서 새벽 배송 물건을 쇼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에 기반한 비즈니스는 고객의 자발적인 선택과 팬덤에 의해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BTS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높이고 있습니다. 이 BTS가 참여하고 있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바로 그 팬들이 서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현재 전 세계 229개국에서 이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BTS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를 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광기 어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재분 교수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라든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같은 스마트 기술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이나 소비자의 행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서는 소비자는 단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하게 소비하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특정한 경우에는 팬덤을 형성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소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한 선상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업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가치 창출에 대해서는 뒤에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플랫폼의 발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유통이라든지 방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플랫폼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유통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가상 서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싸우고 있던 오프라인 매장들은 아마존에 종속되고 있고요. 아마존은 거대한 공룡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투비 아마존 또는 아마존화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아마존은 그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육에 있어서도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꼴 42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에꼴 42는 이제 산무 교육으로 유명한데요. 강사와 교재와 학비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코딩과 관련된 지식을 스스로 습득을 하게 되고요. 오프라인 미팅에서는 팀별로 실제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상에서는 팀별로 실제 문제를 풀면서 실무 능력을 기르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꼴 42와 같은 것이 바로 미래의 교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몇 가지 플랫폼의 사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독일계 업체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4조 8천억 원의 인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나스닥에 상장이 됐죠. 약 100억 원의 시장 가치를 인정을 받고 상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기업들이 시장 가치 1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평균 한 20년 정도가 소요가 됐다 그러면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10억 달러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년 정도가 6년에 1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6년이 걸렸다 그러면 숙박 연계업소인 에어비앤비는 3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플랫폼은 거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먹이사슬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상위에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 미국의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은 거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요. 빅데이터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서 저러한 최상위 기업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시가총액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혹자는 애플이 이제 미국에 상장이 돼서 시장 가치를 더 많이 인정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삼성은 이제 IT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핵심 소재 기업에 해당이 되고 애플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시가총액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한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 이제 공동으로 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쿼키라는 기업인데요. 2009년 발명 플랫폼 기업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플랫폼이냐 하면 시민들한테,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받고요.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 쿼키에서 제품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창출된 이익을,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들과 같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식 중개상인 이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이 이노센티브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자기들의 이노센티브에 이제 게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50만 명 이상의 전문가 집단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전문가 집단에서 올려놓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에 대한 보상을 기업한테 받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그 이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20만 개 이상의 문제를 해결했고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사례는 이 공공기관의 이러한 공동가치 창출 사례가 되겠는데요. 미국 로체스터 시티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소도시는 이제 코닥이 원래 유치해 있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코닥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조그만 소도시도 같이 쇠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제 빈곤층 등이 이제 증가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 윌리엄 존슨 시장이 NBN 프로그램을 시도를 합니다. 즉 마을을 만드는 이웃들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 사회를 잘 알고 있는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시에서는 이 필요한 재정을 일부 지원해 줌으로써 성공적으로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제안된 이 프로그램의 약 75% 이상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거버넌스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소비자들과 어떻게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 민간 기업의 도메인을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접목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연구 결과물을 이제 스마트 거버넌스라는 그 내용으로 집대성을 했던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 거버넌스라는 것은요,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렇게 보장하겠다는 것이죠. 정부 정책에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을 해서 거버넌스를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이 청와대 청원 게시글에 직접적으로 어떤 청원을 함으로써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시민들은 SNS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감정이나 불편했던 사항들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민들이 쏟아놓은 그 디지털 발자국을 우리가 이제 그 탐색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지,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이 쏟아놓은 데이터들은 주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계량화를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분석 절차라든지 사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공공 분야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민간 기업과 이 소비자들의 어떤 공동가치 창출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현상이 바로 이제 이 공공 분야에서 적용된 것이 스마트 거버넌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정부의 그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그런 정부 주도의 공공정책 관리를 우리가 거버먼트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다양한 시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그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거버넌스에다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을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스마트 거버넌스라고 정립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거버넌스와 스마트 거버넌스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정책 과정은 그 정책 입안자와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입안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 관련 관계되는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분야의 어떤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참여하는 사람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거버넌스에서는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SNS나 신문이나 이런 청원글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집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책 입안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게 바로 스마트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그 국민 참여의 한계를 새로운 스마트 기술로 극복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책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하게 되면 정책 의제를 설정을 하고 정책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하는 단계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환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각각의 정책 과정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처음부터 정책의 평가까지 그들의 의견들이 녹여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스마트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데이터가 주로 텍스트로 이루어진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빅데이터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정량적인 데이터는 전체의 약 20%밖에 없고 이런 텍스트라든지 뭐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즉 비정형 데이터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대다수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록이라든지 뭐 민원글이라든지 신문 기사나 SNS 등에서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스마트 기술 기법들이 여기에 활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뭐 감성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을 도입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는 뭐 불필요한 불용어 같은 단어도 있을 수 있고요. 중복된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직도 분석에 있어서 이런 전처리 과정에 많은 이제 그런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처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개발된 스마트 기술 기법을 도입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게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분석 결과와 그 결과를 좀 쉽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시각화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연구센터에서 수행한 두 가지 이 스마트 기술 분석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의제를 도출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이제 정책연구원에서 우리 센터와 이제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인데요.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어떤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던 그런 그 전통적인 방법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이제 시도를 우리 연구센터와 같이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의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 시민들이 올린 글 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뭐 아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청년, 학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청원글을 우리가 먼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 기간은 200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20년 동안에 관련된 청원글을 저희가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데이터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의 데이터가 좀 많기 때문에 한 16만 건 이상이 이제 수집이 됐고요. 팬데믹 이후에는 약 3만 1,000건 이상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정책과 관련이 있는 4개 부서별로 각각 데이터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LDA 토픽 모델링 분석 기법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기법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문장이나 또는 그 글 중에서 유사한 글들을 묶어가지고 어떠한 주제별로 묶어주는, 군집화하는 바로 분석 기법이 바로 LDA 토픽 모델링입니다. 자, 실제로 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올린 청원글들입니다. 한 예시를 몇 가지 들고 있는데 저런 것이 한 19만 건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는 LDA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군집화를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전에는 결혼이나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고요. 그 외에 7개, 뭐 청소년 술이나 담배 문제 등과 같은 7개의 주요 주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가장 큰 문제가 아동이나 성범죄가 주요 이제 이슈로 도출이 되었고, 그의 뭐 상담이라든지 뭐 보육 서비스와 같은 그러한 주요 주제들이 도출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저렇게 주제별로 군집화를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여성가족부나 또는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저런 것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또 모여가지고 저와 관련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어떤 정책 평가와 관련된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두 번째는 부산 지역에 있는 아주 낙후된 도시죠. 감천문화마을을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광지로 탈바꿈 시켰는데, 이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의 또 호불호를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글 지역 리뷰 댓글을 통해 가지고 4만 개의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우리가 기계학습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댓글 한 2,100개를 또 수집을 해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제 분석은 이 멀티 채널 CNN 기법이라는 분석 방법론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 이게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이제 기계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TF-IDF라는 또 분석 기법을 추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관광객들의 댓글을 보니까 약 80%는 만족하는 댓글을 남겼고요. 20%는 좀 불편하다는 좀 부정적인 댓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떠한 이유로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 분석을 했는데요. TF-IDF 분석을 해보니까 사진 찍기가 좋다든지 이게 좀 예전 마을이 되다 보니까 추억을 뭐 떠올리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긍정적인 댓글들이 있었고요.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화장실이 좀 뭐 불결하다든지 또는 마을버스가 복잡하고 이 산길이 되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는 그런 인식을 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시민들이 남긴 댓글들을 기계가 스스로 인지를 해서 이게 좋아하는 것인지 좋아하게 되면 왜 좋아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4차 산업혁명과 또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어떻게 스마트 기술들이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그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무에 종사를 하든 또 앞으로 어떠한 업무에 종사를 하더라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관련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공식적으로 한 10,000개가 좀 넘는다 그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종류가 약 3만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종류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즉,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자리 종류가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튜버라든지 데이터 과학자 같은 그러한 직업은 없었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종류의 일자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보람된 일이겠습니다만 자기의 적성에 맞는 앞으로 또 새롭게 쏟아져 나올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2년도에 벌써 한 10년 전 일이죠. 10년 전 일이죠. 이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에서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데이터 과학자를 손꼽았습니다.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라든지 또는 직업의 만족도 또 연봉 등을 감안했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바로 데이터 과학자인 것입니다. 물론 직업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연봉이
한 12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뭐 13억 정도, 1억 한 3천 정도의 평균 연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파란색이 2017년도에 빅데이터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인력 수요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빨간색이 2020년도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점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석 박사급 고급 인력에 해당되는 인력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학문은 좀 융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석 박사급의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필요 인력의 약 4분의 1 정도만이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크게 세 분야에 관련된 능력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에 관련된 분야, 다음에 통계학적인 분야, 그 다음에 현재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좀 더 세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것이 어떤 컴퓨터적인 역량, 우리가 하드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소프트 스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의사소통 능력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 과학자나 빅데이터를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공학에 관련된 역량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기에 그래프에서 보면 5점 척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1.5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분야에 대한 전문성, 도메인 지식입니다. 또는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은 5점 만점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빅데이터, 텍스트는 거의 다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것을 계량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통계학이라든지요, 또 분석된 결과를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이러한 시각화 기술들이 그 다음으로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한 지식들을 쉽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과학자를 조금 더 세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이제 데이터 과학자라고 해서 통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크게 데이터 과학자와 빅데이터 분석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는 좀 이과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좀 시도해 볼 만하고요. 빅데이터 분석가는 뭐 분야 전문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학생들이 시도해 볼 만한 좀 문과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대에서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가와처럼 문과 성향을 띠고 있는 데서는 우리가 자동차 운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된 이러한 스마트 기술 분석 도구를 가지고 누구나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중간에 어떤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제가 앞서서 누구나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그 증거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2020년에 가장 주목받을 기술 중에 하나로 전문성의 민주화 기술을 꼽고 있습니다. 전문성의 민주화라는 것은 이 어떤 특정한 전문가들이 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개발된 분석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 도구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마치 우리가 운전할 수 있듯이 그런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관련된 분석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면 HTML이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써가지고 일일이 코드를 짰어야 됐습니다. 굉장한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잘 개발된 도구를 활용해서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드래그 다운을 해가지고 몇 분만 거치게 되면 간단한 홈페이지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 기술 분야에서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계속 더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전문성의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문성의 민주화에 대해서 제 의견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석학인 성킨 교수님의 한번 얘기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동아대에서는 그 당시 홍콩 가기대학교에 인공지능을 강의하셨던 성킨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초청 강연을 했었는데요. 전문성의 민주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아직 학문이 깊이 성숙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접근성이 뛰어난 분야로서 후발주자들이 선두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후발주자들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라고 언급을 했던 것이지요. 자,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경영학이든 뭐 의학이든 뭐 국문학이든 그러한 일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될 분들도 명심해야 될 것이 앞으로는 바로 융합의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학문적인 영역에다가 이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접목이 됨으로써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업무의 개선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이오와 인공지능이 접목돼서 우리가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합니다. 생명공학입니다. 새로운 학문 영역이죠.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백신을 만들었었는데요.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 덕분으로 그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문학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인공지능과 크게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은 말뭉치를 우리가 코퍼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말뭉치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럴 때 국문학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스마트 기술이 접목이 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토픽이 되겠는데요. 오늘의 강연에서 2045년쯤 되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앞서게 될 것이다. 예, 아까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벌써부터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지성 작가는 2019년도에 8라는 숫자 8입니다. 8라는 저서를 발간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갖추어야 될 8가지 능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 2단어로 요약을 해본다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저기 8라는 저서를 한번 읽어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식을 좀 3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식 검색 같은 경우는 벌써 네이버가 인간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지른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 활용 분야는 흔히 얘기하는 전문가 집단을 얘기합니다. 뭐 교사라든지 또는 의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도 인공지능이 점점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의사 IBM 왓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간과 같이 진료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 암의 판독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의사가 실제 의사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트레이더들도 인공지능으로 거의 대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골드만삭스에서는 켄쇼라는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주식 트레이더 600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2명만을 남기고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은 이제 우리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요한 인재는 바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또는 도전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저는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2000년도에 토머스 프리드먼은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저서를 이제 발간했는데요. 그 글로벌화됨에 따라서 이제 배고픈 중국의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즉 미국 학생의 일자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마치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떠한 능력을 배양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